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5월 10일 오후 4시 40분이고요. 비트코인은 일봉상으로 아직까지 저점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1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CPI가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들은 많은 부분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금리 인상이 5월에 끝났다는 이슈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끝났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이 지금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라는 것들의 헤드라인을 대부분 장식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슈는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교로 드렸던 게 비행기였죠. 비행기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이렇게 궤도권에 진입을 하면 비행기가 이제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쭉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투자자들도 이미 압니다. 다 알죠. 이 인하를 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했죠. 근데 이제 3월에 대략적으로 올해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올해 안에는 인하는 조금씩이라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일 이제 4분기 기점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 기점이 아무래도 시장에 그렇게 반영한다는 건 아는데 모두가 예상한 것만큼 오게 되면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천천히 랜딩을 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의 메시지들, 이거를 이제 곧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시장이 충격이 가지 않게끔 그냥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져서 천천히 내려오기 위한 그냥 미끼 수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발표되는 CPI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내일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을 JP모건이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요.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요, 미국의 4월 CPI가 만약에 5.5%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S&P 500 지수가 3% 이상은 이제 폭락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고요. 이 가능성에 대한 게 이제 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 대한 것도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코스피 S&P 500이 결국 충격을 준다는 건 비트코인 시장에도 결국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JP모건이 말하는 이 시나리오는요, 총 5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나눠놓은 거고요. 이 5가지의 시나리오를 해석해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5.5%였던 거고요. 만약에 4월의 CPI가 5.3에서 5.5%로 만약 발표되는 경우에는 이제 S&P 500의 지수가 0.75에서 1.25%가 급락을 한다는 시나리오고요. 이 가능성이 25%. 그러면 이 발표 지수는 결국 이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를 봤을 때는 거의 여기에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보면 5%와 5.5% 사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을 얘기하시고 있고요. 반대로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딱 이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50%의 반반으로 갈려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JP모건의 시나리오대로 되면 5%에서 그 이하만 나오더라도 상승 시나리오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정말 낮은 4.5%가 나오면 S&P 500 지수가 정말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JP모건만의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바로 골드만삭스도요, 비슷한 의견을 냈거든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4월 CPI가 그들이 예상하는 5% 수준이거나 만약에 더 낮을 경우에는 이들도 지금 폭등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오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난 3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3월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 5%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가장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3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6%가 올라서 소폭 상승하면서 거의 마감을 했어요. 결국 오늘 예상은 5%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하락적인 요인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노망난 할아버지가 이 세계 대통령이죠. 일단 코인 부자의 규제 드림이는 바이든이에요.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 10시 반에 이 발표되는 발표를 앞두고 바이든이 규제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유한 코인 투자자를 지원하는 세금 허점 막아야. 근데 지금 97%가 부유하지 않는데 지금 코인으로 돈 버신 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국회의원 누구는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또 헤드라인 뉴스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깨다 보니까 이 바이든의 부유한 코인 투자를 지원하는 세금 허점 막아야 바이든 대통령이요. 세금의 허점을 보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유예가 돼서 2025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량의 3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가능성 있게 규제 효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도 조금은 반영을 하면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27,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는 현재의 비트코인이요. 특정 알트들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장에 있어서는 일부 알트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코인은 유의가 뜨기도 하고요. 어떤 코인은 주의가 뜨기도 하면서 결국 상패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5, 6월에 대해서 알트들이 특정 알트들은 분명히 상승한다는 관점은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FOMC의 이제 0.25 발표 이후에 처음 발표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긴장이 그대로 시장에 녹아져 있는 거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FOMC 다음 회의까지 두 번의 CPI 발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큰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최종 종료를 선언하는 날은 이제 두 달 안팎으로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CPI 발표가 예상했던 것만큼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금리 인상 이슈라는 카드는 다시 한번 꺼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는 정말 희박할 거라는 거고요. 결국 앞으로 나오는 두 번의 CPI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댓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 차이가 워낙 이렇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진환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동결을 한 상황에서 내릴 때 폭락이 나오면 한국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럼 결국 문제는 그거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언제 인하라는 카드를 쓸까요? 저도요, 한국도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안으로 인하는 분명히 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인상이 저는 5월로 끝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한국도 인하 시점을 분명히 모색할 거거든요. 하는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가닥이 잡히면 한국도 이를 감안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5월에 FOMC가 사실상 마지막 인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통화 정책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명히 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지금과 같이 미국에 오를 것을 알고도 하는 동결하는 시점은 결국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분명히 이걸 보면 연준의 인하 시점도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약세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한국은행도 내릴 것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기준금리는 3.5%예요. 이 격차만 해도 1.75%의 금리 차이가 나는 이 판에 미국 기준금리로 옮겼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외화 유출이 걱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의 퍼센트가 79%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동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돼요. 한국은행 총재가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미국 연준의 파월이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려도요. 미국의 가계는 충격이 크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계부채는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99%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변동금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파월이 아무리 지금처럼 금리를 올려도 기존 대출받은 사람들의 금리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은 가계대출 중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9%인 나라라고 했죠. 이 변동금리가 변하는 시점은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바뀌고 있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변동금리 또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받던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요. 변동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변동금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이거는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게 결국 되면 다중채무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채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아니고 금리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도 버벅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채무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발생되는 방법이 바로 다중채무 현상이 발생돼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한국에서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분명히 보고는 있지만 한국에 있어서 특성상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내린다는 건 알겠어. 그래, 미국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기인 올해 연말 안으로 계속 속도를 붙이려고 하겠지. 그걸 지표로 발생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겠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시점이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이 먼저 동결을 한 것처럼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에서 있었어요. 바로 19년도에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내린 경험이 있어요. 19년도에 보면요. 19년도 이 사이를 보면 미국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를 표를 보면요. 과거와 금리 역전폭이 다르지만 결국 이번에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자나 변동금리 가계부채를 끼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미국보다 먼저 미국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율을 한 상황에서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는 현상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현재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투자자들의 지표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투자자들이 이미 지표상으로요, 금리가 전망이 인하로 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심리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인하라는 거를 우리가 그 엔딩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고는 하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이미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두 개를 지켜봐야 하는 거는요. 선행지표치와 결국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상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향후 소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소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연체율이 반등하기 시작할 거고요. 금리 인상이 만들어낸 소비 구축은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금융비용 상승 등 긴축적인 영향이 경제 전망에 분명히 퍼질 것을 시사하는 것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정말 우리가 남은 2번 동안에 지수는 안정적으로 궤도 안에만 접하게 되더라도 인하라는 이슈는 분명히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멀지 않았다. 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인하가 저는 마지막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5월과 그리고 6월 이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마지막 도망가는 시기이자 단기적인 반등의 마지막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웨이브 그리고 특정 코인들은 정말 많은 코인들이 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재정렬이 되면서 이 시장에 아마 많은 이슈들이 다시 한번 투자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기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추세 라인 안에서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추세 라인을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 상황이 1파, 2파, 3파, 4파, 5파의 흐름으로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라 보고 있고요. 이 방향의 끝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5파 내에서 조정 ABC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끝이 어딘지는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오는 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결국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은 결국 정말 많은 경제, 세계
그리고 문화, 사회, 이 틀 안에서 사이클처럼 돌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돈의 흐름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가를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돈이 거래량이 지금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곳들을 보더라도요.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업비트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런 거래소의 대금들이 거의 진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거래량이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등이 나오는 장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유동성이 있었던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하고요. 지금은 또 단계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빠지는 한 번의 반등이 온 후에 이 거래량이 차츰 빠지고 그 다음 다시 오르는 자금 유입이 되어야만 상승장에 제대로 된 터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차트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지금 봐야 하는 건 뭐죠? 매일매일 달라지는 차트가 아니라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차트상 추세가 깨지는지만 보시면 손절은 정말 어렵지 않다. 이 추세가 깨지는지 이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손절이고요.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횡보를 하면서 알트들에 대한 펌핑을 이루어질 거고, 그게 아니다고 하면 이제는 단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깨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1차적인 건 여기만 보시라. 그것만 아니면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흐름을 보시면서,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지금 이슈가 가상자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오늘 촬영이 끝났다 보니까 금요일날 올 때는요. 10일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것까지 해서 그걸 토대로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릴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오늘처럼 한국 금리 그리고 미국 금리 반영해서 또 주제를 다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더 폭넓은 시각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있는 거 아시죠?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제가 보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